네, 발달 심리학 5주차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가지 감각 기관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먼저 시각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각은 우리가 인간이 환경을 탐색할 때 어떤 감각 기관보다 우리는 시각에 가장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다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감각 정보의 80%가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각 능력 중에 시각이 가장 늦게 성숙한다고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어요. 207쪽에 보시면 자, 출생 직후에 영아는 물체의 초점을 고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이 가시거리도 극히 제한적이고요. 근데 이제 1개월경이 되면 초점을 맞추게 되고 1개월경에 초점 맞추고 응시하고요. 2개월경에 수평 추시가 가능합니다. 수평 추시라는 것은 180도 각도에서 추시, 물체를 이렇게 추적하는 걸 추시라고 해요. 첫 돌 무렵이 되면 시력이 이때 됐을 때 시력이 1.0에 가까워져요. 이 전까지는 아기들은 심한 근시 현상을 보인다고 하고요. 자, 색깔은 어떻게 지각하느냐? 색채 구별이 가능한데 2개월이 되면 삼원색, 빨간색, 삼원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죠. 이 삼원색의 기본 색깔을 대부분 구별을 하게 되고요. 3개월 무렵에는 푸른색이나 초록색보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더 좋아하고 생후 4에서 5개월이 되면 이렇게 색깔별로 묶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붉은 계열, 이거는 푸른 계열 이런 것들도 4, 5개월에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형태 지각을 보면 아기들이 더 선호하는 것들이 뭐냐? 전체보다 부분을 선호하고 정지한 것보다 움직이는 사물, 흑백보다 컬러를 선호하고 직선보다 곡선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물에 비해서 인간의 얼굴을 더 선호한다. 이거는 어떤 진화적인 적응을 위해서 아무래도 인간의 얼굴을 더 선호하는 거로 학자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깊이는 어떻게 지각하느냐. 사실 깊이를 지각하는 게 되게 생존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애기들이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어가게 되면 깊이가 깊은 곳으로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깊이 지각을 해야 그쪽으로 안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되면 이 깊이 지각이 안 되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이렇게 몸을 휙 뒤집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이제 수유를 하고 잠깐 소파에 이렇게 눕혀놓고 잠깐 화장실에서 간 사이에 엥 하고 우는 소리가 나와서 보면 애기가 소파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떤 에피소드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애기한테 큰일 난 줄 알고 다행히 다치거나 뭐 큰일은 없었거든요. 발달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되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깊이를 지각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학자들이 시각벼랑이라는 실험을 고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가 아기가 이쪽으로 더 오더라도 위험하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유리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유리 위로 이렇게 기어갈 수 있는데 어, 눈으로 보기에 깊이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시각벼랑을 지각을 하게 되면 깊이 지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가지 않고 머뭇거릴 것이고 아이가 깊이 지각을 못하면 그냥 엄마한테로 가겠죠. 그래서 시각 벼랑 실험을 통해서 깊이 지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인 건데 생후 2개월 된 아이들은 이 깊이 지각 깊은 쪽에서 오히려 심장의 박동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생후 2개월일 때까지는 기피 지각이 형성이 안 돼서 별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우면은 심장박동이 빨라질 텐데 오히려 심장박동이 감소하면서 이거 뭐 재밌는 건가? 이런 그런 의미로 심장박동 감소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기피 지각은 언제 생기느냐? 2개월 영아는 아직 형성이 덜 되지만 생후 6개월 경에는 기피 지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각은요. 청각은 듣는 능력은 보는 능력과 동시에 발달을 하는데 이제 양자가 청각과 시각이 협응을 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작은 소리는 잘 못 듣고요. 말소리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때 잘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출산을 하면서 귀 속으로 양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양수가 없어지면 소리를 더 잘 듣고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후 2주경이 되면 어머니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신생아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성인보다는 10에서 25데시벨 높고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가 좀 더 높고 음의 강도가 강할수록 아이가 이거를 듣는구나. 아이들이 그랬을 때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1쪽에 보면 출생 후에 어떻게 청각이 발달하는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211쪽 맨 아래에 나와 있는데 6개월경의 영아는 낮은 소리나 중간 소리보다는 높은 소리를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할 때 솔 높은 음을 아이들이 더 잘 듣는데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애기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영아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평상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처럼 말을 하지가 않죠. 누구누구야 뭐 했어요? 이러면서 괜히 목소리를 더 높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영아는 높은 소리를 더 잘 듣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때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의 높은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아마 진화적으로 엄마의 얼굴을 더 좋아하고 엄마의 목소리를 좋아하고 그런 진화의 산물의 한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각으로 넘어갈 텐데 미각은 후각으로 넘어갈 건데 동물들이 후각이 엄청 잘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동물에 비해서는 이제 인간의 후각이 훨씬 발달이 덜 되지만 어쨌든 출생 초기부터도 상당히 발달이 돼서 어머니와 다른 여성의 젖냄새를 구분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면 애기들이 엄마의 젖냄새를 맡고 엄마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걸 알고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각으로 넘어가면 미각은 태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요. 출생 시에 여러 가지 맛의 액체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단맛을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4개월이 되면 짠맛을 원래 싫어하다가 4개월이 되면 짠맛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변화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각의 발달을 위해서는 양육자가 아이의 미각을 풍부하게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촉각인데요. 촉각은 보시면 사회적 애착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이를 주는 것보다 신체적 접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림 이거는 유명한 팔로우의 원숭이 실험 장면인데요. 철사로 된 엄마랑 털 인형으로 된 이렇게 엄마가 있을 때 이 원숭이는 철사보다 이 털 인형 쪽에 훨씬 더 가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신체적 접촉, 애착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신생아들은 촉각에 의존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생후 6개월 촉각을 이용해서 주위 물체를 탐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통합 감각이 나오는데요. 통합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에 이제 골프를 쳐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골프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알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손에다가 누군가가 골프공을 하나 딱 쥐어줬어요. 눈을 감고 그걸 이렇게 만져보면, 이거 골프공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재밌는 게, 한 번도 골프공을 만져보거나 골프를 쳐보지 않은 사람도, 골프공을 봤던 사람들은 눈 감고 이렇게 만져봐도 이거 골프공 같은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눈으로 시각을 통해서 그 물체의 특성을 익히면 눈으로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이렇게 만져보기만 해도 촉각으로도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통합 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생 시에 아기들 영아의 경우에는 통합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데, 6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통합 감각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그림 교재 215쪽 맨 밑에 그림 보시면 젖꼭지가 하나는 울퉁불퉁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매끈매끈한 젖꼭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아이들 이렇게 눈을 안 보이는 상태로 누구는 울퉁불퉁한 젖꼭지를 빨게 하고 누구는 매끈한 젖꼭지를 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두 개의 젖꼭지를 시각적으로만 눈으로만 보게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영아들이 자신이 빨았던 젖꼭지를 더 오래 응시를 한다. 그 얘기는 6개월 된 영아들도 통합 감각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걸 설명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이제 감각과 지각 발달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인지 발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아기에는 그러면 인지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피아제는 영아기를 감각 운동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감각 운동기. 그래서 감각 운동기에 이 시기에 영아에게는 세상이 이 감각기관과 운동 기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에만 국한됩니다. 이때는 아직 인지 발달이 청소년이나 성인처럼 추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이럴 정도로 발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던가 추상적 개념이 내포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느낀 감각에 의존해서 세상을 인식을 하는 시기가 바로 감각 운동기입니다. 피아제는 감각 운동기를 6개의 단계로 또 나눴어요. 보시면 이제 반사 운동기, 1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기의 협응기, 3차 순환 반응기, 정신적 표상,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6개의 단계로 나눠놨고요. 각각의 단계를 간단히만 보면, 태어나서 한 달, 신생아 시기는 반사 운동기입니다. 이때는 빨기, 잡기,
큰 소리 반응하기 같은 반사적인 행동들을 이런 행동에 의존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요. 한 달부터 이제 4개월까지는 1차 순환 반응기인데 여기서 1차라는 뜻은 영화에 관심이 어디 있냐를 얘기하는데 영화에 관심이 자신에게 있을 때는 1차라고 부르고요. 영화에 관심이 외부에 있으면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개월까지는 영화에 관심이 외부 대상보다 자신의 신체에 있기 때문에 1차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반복된 어떤 행동, 그거를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순환 반응을 이때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 여기 순환 반응에서 앞에 순환이라는 말을 따서 1차 순환 반응기라고 이제 단계의 이름을 붙였고요. 이때는 아이들이 자신과 외부 세계 간의 구분이 없고 다양한 반사 도식들을 사용을 해서 환경에 잘 적응을 하게 됩니다. 2차 순환 반응기는 커서가 자꾸 사라져서 2차 순환 반응기는 보시면 2차라는 거는 외부에 열중하는 거고 역시 이때도 순환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반복적인 행동이. 그래서 이때는 보기나 잡기 같은 앞에 이제 빨기 잡기였는데 이제 보기 잡기와 같은 도식들이 발달을 해서 애기들이 이제는 딸랑이를 막 흔들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입으로 갖고 와서 빨았다면 흔들어도 보고 잡아도 보고 이런 새로운 도식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2차 순환 반응기인데 이때는 네 번째죠. 네 번째는 2차 순환 반응기 협응기. 말이 너무 길어요. 2차 순환 반응기 협응기고 이때는 8에서 12개월까지. 이때도 2차니까 외부 대상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협응기라는 거는 아이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행동을 협응을 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피아제가 자녀를 관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냥갑을 잡으려고 그 아빠의 손을 딱 치우고 성냥갑을 잡는데 성공하는 예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방해물을 치우면서 성냥갑을 잡는 이런 협응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또 이 시기에 되게 획기적인 부분은 대상 연속성이 획득이 되는데 대상 연속성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물건을 가렸을 때 물건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대상 연속성이 확보가 안 된 건데 저거 그 자리에 있는데 손으로 가린 것 뿐이야. 그 물건은 거기에 계속 있어. 이게 이제 대상 연속성 개념이 획득이 된 거예요. 그게 이 시기에 획득이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이제 깍꿍놀이가 가능한 거죠. 깍꿍을 하는데 이게 딱 숨었는데 완전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깍꿍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3차 순환 반응기. 이거는 12에서 18개월까지고요. 이때는 아이들이 실험적인 사고에 열중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뭔가 인과관계를 스스로가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맞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난감 부기 예시로 나왔는데 아이들이 장난감 부기 있을 때 처음에는 북채를 엄마가 손에 쥐어주니까 북채로 소리를 쿵쿵쿵 치면서 들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가설을 세웁니다. 북채로 쳤을 때 소리가 나는 걸 보니 뭐 연필로 치거나 블록으로 치거나 이래도 소리가 나겠지 하면서 이번에는 연필로 북을 이렇게 쳐본다거나 이렇게 자기가 세운 가설을 확인을 해보는 그런 행동들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에서 24개월은 정신적 표상의 시기예요. 이때는 지적 능력이 놀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눈앞에 없는 사물을 그려낼 수도 있게 되고, 행동을 뭔가 그전에는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겼다면 이제는 행동을 옮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모델링 행동을 할 때 있어서 관찰하고 모델링 하려고 한 행동을 바로 즉시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해내는 걸 지연 모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단계가 정신적 표상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억인데, 아이들의 기억은 어떻게 발달하느냐. 영아기 때는 기억 능력을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 이건데요. 일단 재인 기억과 회상 기억이 뭐냐면, 재인 기억은 어제 10시 땡땡 드라마 시청 후에 땡땡땡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전에 봤던 자극을 알아보겠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재인 기억이라면, 회상 기억은 어제 땡땡 드라마 시청 후에 본 광고를 다 말해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회상하는 그런 기억을 회상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경우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222쪽에 그림도 나와 있어요. 영화를 눕혀놓고 모빌에 발을 묶어놓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 발을 움직이면 모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아이가 모빌이 움직이게 발을 차는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몇 주일 후에 같은 침대로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발에 리본을 안 묶었는데도 발을 막 차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인 기억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회상 기억도 단순한 형태의 회상 기억은 영아기 초에도 가능하다고 하고, 회상 기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 모방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지 발달 넘어가서 언어 발달로 갈 건데, 교재 보시면 이 언어 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학습 이론, 생득 이론, 잠시만요. 학습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학습 이론에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아이들이 강화를 받으면서 언어 발달을 한다. 아니면 사회학습 이론으로 모방이 중요하다. 주위에 엄마나 어른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언어 학습이 일어난다. 이런 학습 이론에서 언어의 발달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을 하는 모습을 보면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강화나 처벌이라던가 사회학습 이론의 모방 외에도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사회학습 이론만으로는 언어 발달을 설명하는데 너무 한계가 많은 거죠. 그 비판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론들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득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촘스키가 이 생득 이론으로 영아의 언어 발달을 설명을 했고요. 생득 이론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생물학적인 요인을 강조를 하고 결정적인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생득 이론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교재 226쪽에 있는 이 모형을 제가 슬라이드에도 넣어놨고요.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라는 걸 얘기하는데, 언어 습득 장치 LAD,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가능하다. 사실 언어가 단어도 엄청 많고 문법도 복잡한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아이들은 금방 언어를 습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촘스키는 언어를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로 구분을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표면 구조는 언어의 문법적 구조나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심층 구조는 언어의 의미 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리넨버그로 넘어갈게요. 이 리넨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의 아기들도 옹알이를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청각장애가 있으면 아이들이 언어를 듣지를 못하는데 옹알이를 한다는 건 우리의 고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아동들의 언어 발달이 비슷한 순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언어를 학습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2세에서 사춘기까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독일이었나요? 독일에서 어떤 아이를 발견해서 이런 결정적 시기를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그런 연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지니의 사례도 비슷한 사례예요. 네. 아동학대를 당했던 지니가 발견된 이후에 언어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생tek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상호작용 이론은 아까 나왔던 학습론적 관점과 생득론적 관점 두 개를 합쳐서 언어 발달을 설명하는 게 상호작용 이론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적 요인이 언어 발달의 윤곽을 정하고요. 구체적인 과정은 아동이 노출되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즉,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유전이나 환경이냐. 그것에서 한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발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상호작용의 이론의 학자로는 브루너가 있는데요. 브루너는 언어 발달에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습득 지원 체계 LASS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옹알이를 따라하면 아이가 옹알이를 더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을 밝히기도 했어요. 또 아이에게 아기식 말투를 쓰게 되면, 이 아기식 말투라는 거는 간단하고 짧은 말을 모음으로 천천히 핵심 단어를 강조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영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언어 발달의 단계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 단계는 처음에는 울죠. 아기들이 울음밖에 할 수 없다가 2, 3개월경에 이제 옹알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음소의 확장, 음소의 축소 현상들이 나타나고 1년경에 한 단어 문장을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고, 이제 24개월이 되어야 두 단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 문장까지 구사를 하려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수가 50개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이때는 아직은 언어 구사가 유창하지는 않고 전문식 문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언어 발달 여기까지 살펴보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영아기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